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 18만 명 중 일부는 X세대 혹은 오렌지족으로 불리던 2세대에 속할 것이고, 일부는 MZ세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3세대 부유층에 속할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3세대 부유층에 속한 MZ세대 사람들은 이른바 고생 없이 따뜻하게 자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사고방식이 게임 플레이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으며, 그런 그들이 다른 MZ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는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게임 아이템 획득하듯이 소비를 하는데 한정판 운동 하나 암호화폐 구입에 열심이기도 하고, 뭔가 희귀한 것이라면 특히 그것이 SNS에 올려 함- 주목을 받을 만하면 자신의 지갑 두께를 무시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을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자기의 개성과 취향 내지는 가치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글쎄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소위만 하여도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남들에게 보여주며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고 호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소유물을 보여주는 문화에 물들어 왔기 때문일까? 때문 아닐까? 이 스타크래프트 세대이건 롤 세대이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보드게임은 잘 안 한다. 대면 미팅이나 회의보다는 그냥 짤막한 문자 하나 주고받는 것을 선호한다.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모니터 안에 뜬 사람들하고만 소통한다. 모니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문자 몇 줄만 자기에게 보내주면 자신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착각. 3.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자기 기준으로 수행한다. 이를 몇몇 기사에서 삼류 세대라고도 하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어부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면 크기를 재보고 일정한 크기를 넘어가는 고기들은 모두 도로 놓아주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까닭을 물어보니 그 어부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우리 집에 있는 냄비보다 큰 고기는 냄비에 안 들어가니까 잡아도 쓸모가 없어서 놓아주는 거다.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이다. 4. 각자의 게임 점수만 중요하듯이 자신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MZ세대의 한 축이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 했다. 한마디로 미 퍼스트,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위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1950년대에 탄생한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를 1970년 세대의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남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욕구 충족만 바라면서 또 뭔가 잘못되면 그게 왜 내 탓이냐라고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어찌 그렇게 50년 전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을까? 놀랄 지경이겠지만 명심하여라.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미 너희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5. 이런 일뿐이다. 잡코리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MZ세대 10명 중 3명은 입사 1년도 안 돼 퇴사하였는데, 퇴사 사유 1위는 연봉 불만이 아니라 워라밸 불만족이었다. 어떤 자료에서는 MZ세대가 워라밸과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글쎄다. 매일 1시간 반 이상을 게임하며 소비하는데 사회에 기여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겠지. 나는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입사할 때 갖고 있던 지식의 양이 몇 년 후에도 그대로인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 재미있는 직장을 찾는다.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역량에 달린 것인데, 남이 재미있게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 같은 직장을 찾는다. 그리고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시작하고 중지하였듯이 일 역시 정시 출퇴근보다는 출퇴근 유연성이 더 있는 곳을 더 선호한다.
7. 게임에서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가듯이 금전적 보상이 적시적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 실수나 태만 등으로 조직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문자로 간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달하면 자기가 해야 할 바는 다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 8. 공정을 외치면서도 불공정을 옹호한다. 공정한 게임 룰을 내세우며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비난하면서도 계속 구매하고 계속 아이템은 게임을 통해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면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게임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게임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고 현금을 주고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박장 같은 게임과 아이템 작업장들이 계속 성업 중 아니든가. 이러한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종종 나타나기에 나는 실망하고 한다. 9. 온라인에서 몇 분이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 정보 대다수는 이렇다고 하더라 식의 카드라 기록들이다. 즉 들었던 말을 다시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소문이고 풍문이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은 근원을 계속하고 들어가는 학습 능력과 투입 시간에 따라 진가가 결정된다. 수많은 양질의 정보들은 여전히 책에서 얻을 수 있음을 무시하지 마라. 10. 한때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삶을 즐기자더니 이제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겠단다. 그러면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찾는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에 갖가지 정보를 찾아보며 빨리 돈 버는 법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비법은 없기 때문에 90% 이상은 손실을 보게 된다. 내가 가장 염려하던 것은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부유층 중 3세대에 속하는 MZ세대의 영향력이다. 먹고 사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들이 SNS 등을 통해 동시대 다른 또래들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월급 루팡이나 오피스 빌런이면서 말이다. 바로 그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면 너무 직설적일까? MZ세대이지만 부유층 3세대가 아니고 딱히 물려받을 것도 없다면 저들은 절대 따라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살아라. 아울러 이 글에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유등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째서 경제 신문이나 주간지를 읽으라고 하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 써라.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 시절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쓸 곳이 하나둘이 아니고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고도 싶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지 않은 때가 20대와 30대이다. 결혼을 할 때도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곳으로 장만하고 싶고 뭐 그럴 것이다. 온갖 잡지들과 TV 광고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젊은 모델들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시선과 부러움이 솟아나기도 하는 시절이 그 시절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같이 하여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화하기 위하여건 취미를 위하여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 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 원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 소비한 1억 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진첩 몇 권 정도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30대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들어간 노력은 40대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쉽게 떼돈을 벌어 자신의 욕구를 더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주식이나 다단계의 미혹에 빠져든다. 내가 독자들에게 받는 메일들 중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경우가 바로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도 싸다고 믿는다. 누군가의 수술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 빚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어느 정도만 안타깝게 여기며 친구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빚이 생긴 경우는 조금만 안타깝게 여긴다.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빚이 있는 경우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무모함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은 오직 한 가지.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서 빚부터 갚으라는 것뿐이다. 음, 네. 물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찬란한 젊은 날들의 그 아까운 청춘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간 뒤 죽기 직전에 부자가 되면 무엇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 때문에 바둥거리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그 시절을 보상해 준다는 말인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란한 젊음이라는 것을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늙어서 돈도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르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MT나 연세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와서 고스톱치고 술 먹고 토하고 여자친구 잡아뜨릴 생각하는 게 청춘이라고. 친구 생일에 다 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상이다. 멍청한 놈년들. 아이고,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 사는 젊은 부부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남에게 보이거나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인가. 부조금을 받으면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조금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가구도 가장 싼 것으로 장만하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중고 물품도 꼭 우려하여 보라. 호사스러운 호수품도 5년 후면 곡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결혼 예물, 부잣집 친구들을 절대 따라하지 마라.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돈 좀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글쎄다.
그렇게 시작한 부부들 세, 네 쌍 중 한 쌍은 이혼하며 대다수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총각 시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중고였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커피는 특급 호텔 커피였으나 첫 음식은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여주는 1,000원짜리 동태찌개였고 첫 선물은 그 시장에서 팔던 1,000원짜리 목도리였다. 결혼 전 나는 빚도 많았기에 아내에게 와인 한 잔 사준 적도 없다. 당신이 처녀라면 그런 나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 당시 내 처지는 빚이 많았기에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혼은 나의 월 수입은 결코 적지 않았으나 내가 진 빚부터 갚아야 했기에 우리는 전혀 돈을 쓰지 못했다. 결혼 후 2, 3년이 지나자 나는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어느 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로 넘기기 직전에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였다. 하던 사업도 그럭저럭 되어가면서 다시 1년 후 자가용과 기사도 마련하였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억이 현금으로 모일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 티도 별로 내지 않았다. 돈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언제나 날파리들이 몰려온다. 자가용과 기사를 둔 것은 돈 있는 티를 낸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도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먼저 몸값을 올려 나가면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먼저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돈이 부자가 될 동작종이 된다. 젊었을 때 놀 것 다 찾아다니고 즐길 것 다 찾아다니며 카드를 긁고 쉴 것 다 찾아먹는 사람들이여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당신들과 별다를 바 없이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당신이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음 시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게 될 것이다. 뭐랬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뭐랬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네 젊음을 가지고 뭘 했니? 2022 어릴 때부터 가난, 술, 여자, 동성애, 질병, 교도소 등의 단어로 얼룩진 지저분한 삶을 살다가 동거하던 장녀 앞에서 죽었던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 곽광수 교수님이 번역한 그의 시. 하늘의 지붕 위로 중 일부를 인용했다. 원래 이 시는 그의 시집 예지에 수록된 것으로 국내외에는 시의 첫 구절이 제목으로 알려졌다. 폴 베를렌이 감옥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감옥에서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그를 상상하며 직접 번역한 시 전문을 아래에 실었다. 하늘은 지붕 위로 폴 베를렌. 하늘은 저기 지붕 위에서 너무도 푸르고 참으로 조용하구나. 종려나무는 지붕 위에서 잎사귀 일렁이고 종은 우리가 보는 하늘 속에서 부드럽게 울리고 새는 우리가 보는 나무 속에서 애처롭게 울고 이런 하느님 맙소사 삶은 바로 저기에 단순하고 평온하게 있는 거구나. 이 평화로운 웅성거림은 저기 마을에서 들려오는 것. 너는 뭘 했니? 너 말이야. 바로 여기서 계속 울고만 있는. 말해봐. 너는 뭐 했니? 너 바로 여기 있는 이 젊음을 갖고 뭘 했니? 2022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
노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세대이건 빈민층,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0년대 말 가난하였던 내가 겪었던 절망감이며 실업률이니 취업률이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절망의 꼴짜기는 있어 왔으나 그 꼴짜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유독 작금의 MZ세대에서는 이생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첫째, SNS 때문이다.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의 크기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증가되었다. 그러니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이 멍청한 년놈들아. 둘째, 그 우라질 놈의 워라밸 때문이다. 아무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뭐하냐. 그 8시간 밖의 시간을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데만 사용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셋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누울 만한 공간을 미래에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내 나이 30에서 50대 시절 부동산 값이 뛰면 돈 벌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집 없는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되곤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집값이 오르고 갖고 있던 집 팔아봤자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가지 않는 한 새로 이사 가려는 집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으므로 자산 증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내가 주는 보수로 알뜰살뜰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결국 직원들은 우울해질 것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은 포스톨라니가 말하듯이 사이클을 탄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다는 말이다. 10년 주기설도 있지 않은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거주 공간에 대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20대 중반에 나는 약수동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개인주택의 차고를 월세 몇만 원에 빌려서 약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그 4년 동안 내가 이 생망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몸을 편히 누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작고 허름하여도 행복해하였다. 정말이다.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물론 내 말이 라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이다. 내 대답. 그렇다. 개뿔도 내세울 것 없다면 당연히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그렇다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라. 차고를 빌렸을 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았다. 벽 3면 천장, 바닥은 모두 콘크리트인데다가 벽 한쪽은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곳이었다.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았다. 쪽문을 만들 만한 구멍은 뚫려 있었으나 문은 달려 있지 않았던 그 차고를 있는 그대로 빌리는 조건이었기에 주거 공간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었다. 돈이 너무 없던지라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시멘트로 마감된 곳들에 스티로폴 판넬을 전용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으나 시멘트 벽에 습기가 많아 실패하였고 스티로폼 판 4개의 모퉁이에 시멘트 못을 하나씩 받고 실로 연결하여 그 위에 도배를 했다. 셔터 쪽에는 스티로폼에 포장용 면 테이프를 군데군데 붙이고 바느질을 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 뒤 면 테이프에 돼지표 본드를 발라 철제 셔터에 붙였다. 바닥에는 스티로폼 판을 깐 뒤 비닐 장판을 덮었다. 물은 주인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왔다. 전기는 주인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원등에서 CD관을 이용해 전선을 끌어들여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 치사도구는 전기 골로였다. 설거지 물은 외부로 흘려 내보내야 했는데 셔터 및 공간으로 PVC 파이프를 통해 언덕길에 흘려가게 하다 보니 라면가락이 함께 나가기도 하여 싫은 소리도 종종 들었다.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기에 친구 집에서 버리는 소파를 얻어와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잤다.
비가 많이 오면 셔터 밑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 셔터 외부 바닥에 시멘트로 둔독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바닥은 눅눅했다. 병첩을 이용하여 판자 하나를 바닥에 붙이고 개 목걸이 사슬을 이용하여 책상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로도 학교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는데 충분했다. 작은 중고 냉장고 위에는 전기 골로를 올려놓았고 오래된 중고 음향기기도 설치했다.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해야 하기에 친구들이 불쑥 술병을 들고 나타나 잡담이나 하다 가는 것을 막고자 벽에 3분 이상 잡담을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크게 써놓았다. 내 처지를 친구들과 비교한다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골로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뭔가 볶은 후 종이로 덮었는데 다음 날 먹으려고 살펴보니 그 안에 아주 작은 새끼 쥐가 놀고 있었다. 차고에서 4년째를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동태찌개가 먹고 싶어서 약수시장에서 동태를 사왔다. 뚜껑이 밀폐되는 스테인레스 김치통에 찌개 재료와 동태를 함께 넣고 골로 위에 올려놓은 뒤 번역에 몰두하던 중 한두 시간 이상 지났을 때쯤이었다. 김치통을 바닥에 놓고 밀폐 장치 3개 중 2개를 풀었을 때 내부 압력 때문에 뻥 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더니 뜨거운 동태찌개 국물이 내 얼굴은 물론이고 차고 내부 전체에 뿌려졌다. 그때 그동안 살면서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저절로 계속 쏟아졌다. 그 전에도 울었던 적은 있었다.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에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한 과목에 B를 받자 너무나도 실망하여 바지에 똥까지 쌀 정도로 술을 처먹고 울었던 적이 있었다. 동태찌개로 울었던 때는 이미 공부 방식을 바꿔 성적을 A로 도배하며 가외와 번역 등으로 얻은 수입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던 시기였다. 나는 동태찌개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하던 나 자신에게 그만 울어라 위로하였다. 나를 위로하고 나가야 할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난 뒤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음식은 바로 양은 냄비에 끓인 동태찌개였다. 차고에 살던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독자들의 연락이 종종 온다. 하드빗을 갖고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을 되뇌이며 일하여 인력사무소 지명도 1위에 올랐다던 독자가 떠오른다. 약 15년 후인 현재 그는 연 매출 7에서 800억 원대, 영업이익 수십억 원대의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은희쌤 음소거 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부자들에게는 불행하고 가난하였던 과거가 나의 경우도 그렇듯이 종종 훈장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은 불행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역전시켜 행복한 상황으로 만든 사례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여 끼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곧 그들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수세식 변소에서 냄새를 참으며 용변을 보던 사람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쾌적하게 용변을 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돈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구차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뿐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비슷한 예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수년간 어렵게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성공담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사례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좋은 학력을 갖게 되었을 뿐이고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이다. 그렇게 하여 이 사회에서 얻게 될 대가가 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착각하지는 마라.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꿈을 가져라 혹은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마치 명예나 지위, 돈, 학벌 등에 대한 꿈과 야망이 성취되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잠시뿐이며 그 어떤 성공이건 간에 결코 행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취감이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갔다고 해서 행복해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TV 프로그램 성공시대, 나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본받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런 사람이 안 되면 내 삶은 불행하여진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한다. 그 어떠한 실패도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어떤 삶도 열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내가 가진 자로서 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못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못난 놈, 불행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철저하게 비난하고 꾸짖는 대상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자기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서도 돈과 성공과 행복을 아주 편안하게 꿈꾸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 역시 행복의 추구에서 고정된 고소득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지었다. 소득의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매년 연봉 100만 달러를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10만 달러의 연봉이 매년 증가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다. 양 기자의 소설 모순에서 주인공인 25세 여성 안진진의 이모는 부유층 사모님이다. 돈도 잘 벌고 착실하기까지 한 멋쟁이 신사 남편을 둔 이모는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이 넘쳐나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그 잘 살던 이모가 너무나 행복한 일상에 지쳐 자살한다. 부자였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이 종종 자살하는 이유 역시 삶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나의 미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오해하고 오판하고 그런 자살 시도를 하였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질 수 있는 주체적 삶을 살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가 작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삶의 변화가 없고 뿌듯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까지 느끼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는가에 있다. 그 방향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일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바라본다거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을 배운다거나 하는 건 말이다.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돈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주는 뿌듯함은 곧 돈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실한 신앙인들처럼 자족과 감사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 자신이 있다면 사도 바울같이 말이다. 계속 그렇게 돈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의 한 형태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쪽에다 변화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그 대가 자체보다는 변화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하면 행복감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돈은 저만치에서 뒤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행복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언제나 나는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하였다. 30대 초에 내가 컴퓨터와 씨름을 하다가 새벽 4시에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던 집으로 가면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뿌듯함을 20대에 내가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새벽녘이 밝아오는 가운데 끝냈을 때 느꼈던 그 환희에 찬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돈은 그 뒤에서 성큼성큼 따라왔다. 비록 당신은 돈이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인가 의심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겠지만 내 말을 믿으라.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미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가 싫다고,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게 좋고 행복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 무소유 신봉자, 신실한 신앙인 세 종류뿐이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변화 없이 사는 게 좋고 행복하다면 내내 그렇게 사는 비결 좀 알려다오. 2020년도부터 세상을 향해 글을 쓰고 나서 세월이 웬만큼 지난 후 종종 이런 질문이 담긴 메일을 받곤 했다. 아직도 부자인가? 지금 행복한가? 내 짐작에는 당신 지금쯤에는 망했을 거야. 불행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메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그 답을 지금 여기에 쓴다. 아직도 부자가 아니라 훨씬 더 부자가 되었으며 충분히 행복한 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충분히 행복한 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심리학 교수 데니얼 카너만의 말이다. 카너만이 한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그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니겠는가. 그는 행복을 순간 기억과 관련 지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크지 않았던 사람임을 지적한다. 길을 쓰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해지기가 힘들다는 말인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윌리엄 데이먼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제목에 속지 마라. 를 보며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드물다. 맞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과 관련이 있다. 맞다. 나 역시 여전히 어딘가에 몰입하고 도전하며 빠져드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것이 무슨 커다란 사업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내가 사온 너무나도 특색 없는 유니클로 셔츠를 내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직접 염색하는 것에서도 우연히 발견한 책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글을 발견하는 것에서도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에서도 나는 충분히 몰입하고 빠져든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외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온다.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전쟁터에서 휴머니즘을 찾지 마라. 20세기 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때 미 해병대가 파견되었다. 게릴라들은 주민들을 나무 십자가에 묶어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 총을 쏴댔다. 미 해병대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고 뒤로 물러나기만 했다. 그 결과 미군이 들어갔던 지역들은 모두 게릴라들이 석권하였고 그곳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한편 프랑스는 외인 부대를 파견하였다. 외인 부대는 자발적인 의사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군인이 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과연 십자가에 주민들을 묶어놓고 그 뒤에 숨어 공격하는 게릴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주민이고 뭐고 고려함 없이 그냥 다 죽였다. 그리고 게릴라들은 적어도 외부인들에게만큼은 자기들의 수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후퇴하였다. 그 결과 외인 부대가 들어간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이 만일 작전 사령관이라고 하자 어느 쪽 방법을 택할 것인가? 무고한 양민들
뒤에 숨은 적군들을 살해하고자 그 양민들도 쏴 죽일 것인가? 아니면 차마 그럴 수 없어 후퇴할 것인가? 대부분의 전쟁 소설과 영화 등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지는 못하여 또는 적군조차 죽이지 못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마는 사람이다. 1898년 독일에서 출생한 레마르크의 소설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줄거리도 마찬가지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의 태풍 속에서 공습은 계속되고 폐허만 남은 세상에서 주인공 그레버와 그의 운명적인 여인 엘리자베스는 찰나적인 사랑에 빠진다. 눈 덮인 러시아 전선에서 휴가를 받고 온 그에게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존재의 이유가 될 정도로 강렬하다. 죽음의 거리에서 표현한 두 사람의 사랑은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움과 동시에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다시금 부대로 복귀한 주인공 그레버는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를 읽다가 자신이 살려준 빨치산에 의해 저격당해 허무하게 죽어간다. 가수 조성모의 아시나요 뮤직비디오에서는 군인 한 명이 정글 속에서 베트콩을 경계하지 않고 나비를 구경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것이다. 전쟁터에서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고 휴머니즘을 찾으면 당신이 죽는다.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던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서바이버에서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경쟁하게 된다. 각 팀은 매 단계마다 자기 팀의 참가자 중 한 명을 추출해 버려야 한다. 최후의 승자는 그러한 경쟁과 추출을 통해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게 된다. 때문에 상대팀과 경쟁에서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될 팀원은 남겨두어야 하였지만 역으로 그 팀원이 나를 축출해버리면 나는 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나는 아프리카 편을 보았다. 어느 한 팀에 여자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환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팀원은 환자에게 음식을 준다는 미명하에 몰래 자기도 음식을 먹었다. 훔쳐 먹은 것이었다. 윤리적으로 볼 때 동료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한 그 팀원이 당연히 제일 먼저 축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제일 먼저 축출된 사람은 여자 환자였다. 상대팀과 경쟁에서 환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논리가 팀원들의 판단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매 단계마다 각 팀에서 축출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만 치중한 사랑과 개인적인 공로 혹은 명예만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은 동료들과의 동맹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새겨들어라. 당신이 경쟁과 축출의 게임이 싫다면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적군을 죽이지 못하겠다면 군대에 가지 말고 대신 감옥살이를 하면 된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경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 요구하는 차가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휴머니즘을 찾는다는 것이다. 세계와 물결 속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 전쟁은 더더욱 심화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휴머니즘의 한계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 전쟁이라고 말을 하여도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내 눈에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총탄들이 보이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져 땅이 움푹움푹 파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냉전 이후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은 없으며 모든 사회적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평등과 책임을 전제하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별된다.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빈부격차와 인종 갈등, 지역 갈등을 그 어두운 그림자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그림자를 없애주고 살벌한 경제 전쟁을 종식시킬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같은 것은 과연 있는 것일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제3의 길을 유럽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화려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 제3의 길이 있건 없건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길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길이 마련되기 전에 나는 어쩌면 당신도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당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통체적 중산층 국가로 불리던 일본마저도
그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해 중류층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 게임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다. 이익을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주고 있는가 그것뿐이다. 그것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이데올로기는 없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특정 계층을 고려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이나 생존권에 신경을 쓰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전쟁 중에 나비가 아름답다고 해서 구경하지 말라. 전쟁 중에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길을 보내지 말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손을 내미지 말라. 전쟁 중에 하늘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길을 보내지 말라. 그래야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휴머니즘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득이 나와야 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느냐고. 그래야만 경제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을 지니지 못한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휴머니스트라면 경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축구팀에 농구 선수가 들어와서는 왜 손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징징대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다. 202 야망을 갖지 마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꿈이 있었기에 성공하였다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역시 바로 그렇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가. 경영 컨설턴트 제임스 챔비와 하버드대 니틴 노리아 교수 역시 이루지 못할 야망은 없다. 에서 야망이나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나 넬슨 만델라, 윌마트의 샘 윌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자동차 제조의 헨리 포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CNN의 테드 터너 등등의 인물들이 야망을 일찍부터 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였기에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들에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꿈과 야망을 품는다. 꿈 깨라.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란 말인가?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의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부산만 바라보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첫걸음은 무의미하게 여기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아. 예를 들어 당신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는 식의 꿈을 내게 피력한다. 어떤 젊은이들은 한심하게도 100억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 막연하고 원대하다. 당신은 어서 빨리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의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 꿈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그 결과 공상만 많아진다. 아, 나한테 돈이 몇 억 있다며, 나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해볼 텐데,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걸 해볼 텐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사로잡히면 일확천금만 꿈꾸게 된다. 전략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은 현재 수입으로는 전략한다 하여도 백만장자가 되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돈은 부자가 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소비하고 만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돈을 빚내서 쓰게 되고 모든 것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면서 빚을 메고 나가는 그러한 카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일확천금의 꿈이 당신을 오히려 도태시킨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10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만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정도만의 목표를 세우되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
솔직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한 목표가 정하여지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내 얼마 동안이나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동 지침이 당신 자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조만간 목돈을 지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목돈이 종잣돈이 되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는 게임의 첫 번째 승자는 누가 먼저 자기 몸값을 올리고 종잣돈을 손에 쥐는가에 달려 있다. 그 소박해 보이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게 될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의 현재 수입 가운데 얼마나 수입할 것이며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기간을 6개월로 만들면 어쩌면 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길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해라. 일단 6개월이건 1년이건 1년 미만의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통장에 모인 돈을 뒤적거리며 안달하지도 말라. 그 모아진 돈을 부자가 되려는 꿈과 비교하여 계산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미래 투시 따위도 절대 하지 마라. 몇 개월치가 모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다음 달에 저축해야 할 돈만 생각하여라.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100이면 100, 모두 참고서의 앞부분만 새까맣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나온 부분을 지나 다음 부분에 가서는 다시 처음 부분을 덜쳐보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 그저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지나간 부분을 덜쳐보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상당 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지난 것을 복습하게 된다. 이러니 앞부분만 자꾸 반복하게 되어 앞부분의 페이지들만 새카맣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로스의 아내처럼 소금덩이로 변하고 만다.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 위의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말라. 오르페우스처럼 에우리디케를 또 한 번 잊어버리게 될 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애니 기브 선데이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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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볼팀 마이애미 샤크스 안팎의 인물들이 벌이는 삶의 혼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토니 다마토는 노장 코치다. 그의 팀은 3년패의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팀은 분열되어 있다. 그들 앞에서 토니는 짧지만 감동적인 스피치를 한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 앞으로 가는 것일 뿐,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트 샘프라스 역시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한다. 나는 결코 한 시합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점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솔직히 샘프라스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그 사람처럼 하여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2022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는 100억을 모으는 것이 꿈입니다라는 식의 메일을 보내는 멍청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영어는 드디어 졸업식 축사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끝을 맺었죠, 일론 머스크가. Do something bold. You won't regret it. Thank you. 이랬거든요. Do something bold. 대담한 일을 하세요. You won't regret it.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Do something bold. bold가 뭐 용감한, 대담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do something bold. 대담한 일을 하세요. You won't regret it.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